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오늘도 또 이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일요일 아침 6시 이제 새벽도 아니야. 이제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벌써 환합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천혜장 방송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은 큰 축복이 올 겁니다. 복이 떨어진단 말이야. 복이 여러분 복 받아야죠. 복도 받고 행운도 많이 받는 그런 구독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과 신나게 즐겁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뭔가 변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변화가 없으면은 너무 그 현실에 안주하는 것 같아요. 변화도 필요하고 뭔가 좀 바뀌게 하고 싶어. 바뀌게 그 사람을 좀 뭔가 바뀌게 변화하게 싶은데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일단은 사람을 바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마음을 다잡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야 공부 좀 해봐, 공부 좀 해라 막 이렇게 하면은, 막 타박을 하면은 공부하기 싫어지죠. 진짜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오랜만에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엄마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방 좀 치워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은, 막 나무라고 하면은 정말 청소하기 싫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뭔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해요. 스스로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저도 그래. 본인도 스스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막 야 너 영상 찍어 빨리 올려 하면은 하기 싫어, 막 짜증나. 그렇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도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려 하면은 하지 않으려고 반항을 합니다. 반항을 하더라. 내가 아끼는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면은 강제로 그에게 무언가를 시키거나 그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바꾸려 해서는 안 되고요. 상대를 내 식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는 오히려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정말 아끼는 누군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 바꾸고 싶다면은 그 스스로 바뀌게 해야 돼. 바뀌어야 돼. 내가 막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더라도 안 되더라고. 하여튼 스스로 바뀌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어린 왕자 책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어린 왕자? 그 어린 왕자 책을 읽어보면 하여튼 그 어린 왕자의 작가인 그 생텍쥐페리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배를 만들고 싶다면은 사람들한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동경심. 그게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우리도 투자를 잘하려면 그 넓고 길고 먼 그 목표에 대한 동경심을 제가 좀 키워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약하면은 투자 오래 못 하더라는 거지. 장투가 안 돼. 장투가 안 됩니다. 중간에 하다가 다 포기하고 쓰러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투자 뭐 솔직히 장투 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한다고 하면은 다 돈 벌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 여러분. 말만 그거 떠도 되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지금 3년 동안 해왔지만은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 스쳐갔잖아요. 처음에 막 장투 외쳤는데 지금 그런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가고 사라지고 보이지도 않아. 어떤 사람도 그냥 삼성도 손절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뭐 익절하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솔직히 우리가 존버라죠. 존버. 이 존버가 뭐예요? 이 속단 말이지만은 존나게 버텨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돼. 쉬울 것 같죠? 혼자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천회장과 같이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중간에 뭐 멘토를 떠나서 동반자, 협력자, 이 친구가 있어야 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의 영원한 삼성전자 친구. 천회장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안 됩니다. 일단 그럼 또 삼성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매혹적이네. 색깔 보니까. 이게 모토로라네. 모토로라. 오는 6월에 공개 예정인 폴더블폰 신작이라는데 레이저 40 울트라라고 합니다. 핫핑크네요. 핑크. 남자는 핑크인데 제가 또 핑크를 좋아합니다. 18년 만에 귀환이다. 이 모토로라는 과거 전성기를 구가했던 2005년 강렬한 핫핑크 색상을 입힌 초슬림 휴대폰 핑크 레이저를 내놨네요.
그래서 어깨를 깜짝 놀라게 했어. 국내 시장에 출시하는 휴대폰의 대부분이 실버, 뭐 블랙, 화이트였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렇게 휴대폰에 잘 사용하지도 않던 그 강렬한 핫핑크 색상을 이제 들고 나온 모토로라의 과감한 시도는 예상을 뚫고 국내 시장에서 인기 몰이를 하면서 지금까지 대표적인 컬러 마케팅의 성공작으로 꼽히더라고요. 이 테니스타 마리아 사라포바, 페리스 힐튼 등이 이제 사용해가지고 더욱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18년이 지난 올해 모토로라는 또다시 추억의 핫핑크를 들고 나옵니다. 오는 6월인데 모토로라는 삼성의 갤럭시 Z 플립처럼 위아래로 접는 스마트폰을 선보이는데 여기에 18년 전 시도했던 핫핑크 색상을 적용할 거다. 그런 전망도 있고 IT 전문 매체죠. 그 폰 아레나가 있는데 이 모토로라가 오는 6월 1일 날 미국에서 폴더블 신작 레이저 40 울트라를 공개합니다. 한국 시장에는 3분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모토로라는 지난 2019년부터 그 작년까지 꾸준히 폴더블 선보였는데 한국 시장에는 정식 출시하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알뜰폰 업체 LG 헬로비전하고 손잡고 9년 만에 국내 시장에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 접는 폰이 아닌 바 형태의 그런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 모토로라 한국 법인을 통해 가지고 직접 이제 폴더블 폰 레이저 40을 울트라를 이제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Z 시리즈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 과감히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거야. 한번 붙어보자. 뭐 그런 거겠죠. 인도 IT 매체 9일 모바일에 따르니까 레이저 40 울트라 색상에는 블랙과 블루의 과거 핫핑크 레이저를 연상시키는 색상이 포함됐고 오래전 핫핑크 레이저를 기억하는 모토로라 팬들에게는 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레이저 40 울트라 출고 가격이 $1000래요. 한 13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외관 디자인은 삼성전자가 출시 준비 중인 갤럭시 Z 플립 5 예상 이미지랑 상당히 좀 유사한 것 같고 커버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가 약 3.5에서 한 3.6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갤럭시 Z 플립 5 역시 전작보다 대폭 커진 3.2에서 3.4인치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중국산 폴더블폰이 우르르르르 막 쏟아진 탓에 전체 폴더블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좀 반토막 났는데 IT 전문 매체 샘 모바일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보니까 올 1분기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45%를 기록하더라. 45% 기록을 했고요. 여전히 세계 1위를 지켰는데 과거 점유율이 80%였던 시절에 비하니까 크게 이제 감소한 셈이죠. 대신 중국 업체들이 자국 소비를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하면서 격차를 좁히고 있어요. 올해 1월 폴더블폰 점유율 2위는 오포 21%, 3위는 화웨이 15%였어요. 과거 미국 기업이었던 모토로라 역시 지금은 중국 레노버 산하죠. 산하의 브랜드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중국폰이야 거의. 레노버 산하니까. 모토로라가 올해 3분기 이제 삼성전자보다 한 발 앞서는 그 폰을 출시하는 만큼 한층 경쟁이 좀 치열해진 그 폴더블폰 시장에서 어떠한 성적을 받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핫핑크 궁금하나요? 과연 잘 될지 폭망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뭐 나름대로 선방할 수도 있어요.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자냐? 이거 뭐 월스트리트 저널의 테크 칼럼니스트 조안나 스턴이라는 여자인데 좀 정신 나간 여자 같아요. 뭐 삼성 폴더블폰 그 갤럭시 폴드에다 소시지를 끼워 넣으면서 조롱하고 있다. 참 보면 이거 이 미국 여자들이 가끔 이게 정신 나간 여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무슨 소세지 가지고 무슨 조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에다 갤럭시 폴드를 이용해가지고 핫도그를 접는 게 낫다. 그렇게 비판했는 여자인데 그런 여자가 미국 현지 매체 반응이 180도 달라졌다. 달라졌다. 왜냐?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이 이제 첫 폴더블 폰을 내놓으면서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여자지. 그 IT 매체 톰스 가이드가 보니까 지난 10일 구글이 이제 픽셀 폴드 사전 주문을 받는 것 관련해서 새로운 경쟁자가 삼성의 지배적인 폴더블 기기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관전평을 내놓고 톰스 가이드가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4를 여전히 구입해야 하는 이유로 꼽은 장점은 세 가지라고 해요. 업그레이드된 50메가짜리
그 5천 화소겠죠. 한 5천만 화소 그 메인 카메라가 있고 새로운 작업 표질로 향상된 멀티태스킹, 넓어진 커버 디스플레이 뭐 이거를 꼽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버전보다는 약간 더 가벼워졌지만은 여전히 크고 부피가 큰 장치다. 새 하단에 작업 표시줄이 있어서 멀티태스킹이 좀 쉬워졌고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의 그 가로 세로 비율이 더 넓어져서 한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다 평가를 합니다. 갤럭시 Z 플립 4에 대해서는 더 나은 배터리 수명, 뛰어난 성능, 동일한 가격 등의 장점을 구매 이유로 꼽은 거죠. 같은 날 또 다른 IT 매체인데 디지털 트렌드에서 구글의 픽셀 폴드를 아직 사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픽셀 폴드가 구글의 첫 번째 폴더블 폰이라는 점이에요. 디지털 트렌드는 구글이 폴더블 폰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이 수년에 걸쳐서 다양한 휴대폰을 만들거나 협력했지만은 그동안 폴더블 폰을 다루진 않았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배송 일자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실제 사전 주문을 할 수는 있는데 정확한 배송 날짜를 안내하고 있지 않아요. 또 다른 이유는 삼성이 갤럭시 Z 폴드 5를 내년보다 빠르게 내놓을 것을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보죠. 디지털 데일리는 새 폰에 $2,000 정도를 지출하기 전에 후속 제품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지켜보자. 지켜봐라. 디지털 트렌드의 조언과 달리 구글 폴더블 폰도 매력적인 요소를 충분히 가졌다는 평가인데 톰스 가이드는 구글이 갤럭시 폴드 시리즈에서 나타난 약점을 노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갤럭시 Z 폴드 4보다도 그동안 나왔던 그 폴더블 폰 중에서 가장 얇은 기종으로 꼽혀요. 구글은 픽셀 폴드 내구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강조도 하고 있어요. 톰스 가이드는 이외에도 넓은 전면의 디스플레이, 최적화된 그 앱과 작업 표시줄, 편리한 탁상, 텐트 모드, 강력한 5배 줌을 매력적인 요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곳은 구글뿐이 아니라 이제 모토로라도 다음 달 1일 새로운 폴더블 폰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갤럭시 Z 폴드 5 출시에 맞춰서 그 내동을 가능성에 이제 무기가 실려요. 한편 톰스 가이드는 폴더블 폰을 구입하기 전에 일반 폰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기기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죠. 추가 화면 공간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다면은 기존의 대형 폰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특이한 여자들이 많네요. 보니까. 그리고 요즘 일본이 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일본 정부가 이 반도체 산업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지금 시동 걸고 있는데 기시다 그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한테 손을 내밀고 있어. 그리고 기업들은 각종 투자로 화답하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일본 분위기 좋죠? 일본 증시. 일단 기시다 총리는 지난 1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 TSMC, 미국 인텔, IBM,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벨기에의 또 연구개발기관에서 IMEC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7명의 그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럽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언급을 했어요. 이에 화답하듯 마이크론은 최첨단 반도체 개발 양산을 위해서 최대 5천억 엔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히네요. 삼성은 일본 요코하마시에 300억 엔 이상을 투자해서 새로운 첨단 반도체 R&D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오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이 시설에서는 반도체 소자 조립하고 시제품 생산 등이 이뤄질 계획이에요. 특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와 공동 연구를 진행해서 구성 재료의 개발과 검증 등에서도 일본 공급업체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그 개발 거점 신설을 위해서 일본 정부의 보조금도 신청한 거라서 전해지네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해외 기업을 포함해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투자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삼성은 이번 R&D 거점 신설로 한 100억 엔 정도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미 보니까 일본 소니그룹, 덴소와 함께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 건설하고 있는 대만 TSMC 두 번째 공장 계획도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TSMC는 총 86억 달러를 들여서 구마모토현 그 기쿠유마치에다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요.
24년 말에 이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정부로부터 약 4,760억 엔 정도를 지원받고 있네요. TSMC CEO가 제2 공장 그 진출의 중요 요소로 일본 정부의 지원을 들었고, 일본 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일본은 자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 8곳이 참여해가지고 그 만든 신생 반도체 회사가 있죠. 라피더스. 올 초 2년 뒤에 한 2나노 개발을 공언하게 됐습니다. 라피더스는 보니까 도요타하고 소니, 뭐 소프트뱅크, 키옥시아, NTT, NEC, 덴소, 뭐 미쓰비시, UFJ 그런 은행 등 일본 내 8개 회사가 힘을 합쳤어. 그래서 만든 하여튼 차세대 반도체 회사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약 73억 엔을 출자했는데 여기에 일본 정부가 한 700억 엔 정도 투자를 결정을 하죠. 이렇게 라피더스가 생산을 공언한 이 나노는 슈퍼컴퓨터, AI 등의 두뇌를 맞는 최첨단 반도체로 현재 인텔이 24년, 삼성하고 TSMC가 25년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에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는데 이후 한국과 대만의 그 대대적인 투자로 입지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 현재는 10나노 미만 반도체의 대부분을 어디에? 대만에 의존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라피더스 출범에 이어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관련 규제에 참여하고 글로벌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유치하는 등 반도체 강국 부활에 현재 박차를 기하고 있다. 박차를 기하고 있답니다. 박차를. 근데 일본이 좀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번에 국내 노트북 시장에서 점유율 가반을 차지하면서 독주를 하고 있는데 다만 해외 업체들도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장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아요. 과열될 것 같고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올해 1분기 국내 노트북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출하량 기준 52%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52% 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2위 LG전자가 한 21.8%, 포함하면 한 73.8%가 국내야.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냐? 뭐 레노버, 에이수스, 에이서, 애플 등 합산 점유율을 크게 떠들렸죠. 지난해 같은 기간 삼성과 LG 점유율이 각각 34, 23.5%였는데 두 회사가 합쳐서 57.7%였거든요. 1년 만에 국산 대비 외산 노트북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네요. 경기 불황에 지난해 노트북을 포함해서 국내 PC 출하량이 4.8% 감소하는 등 시장 그런 위축 속에서도 그나마 그 소비 영향이 덜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중국과 대만 업체들은 삼성전자, LG전자에 맞서서 중저가 제품을 앞세운 가격 경쟁에 집중한 만큼 경기 불황의 그 타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프리미엄 PC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는데 삼성도 올해 2월 신규 출시된 그 갤럭시북 3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었고 특히 고성능 하이엔드 노트북 갤럭시북 3 울트라가 5,000대 넘게 팔리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해외 업체들은 제품 성능을 키우는 가성비 강화 전략을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업체는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특히 게임용, 창작저용 등 특정 소비자를 겨냥한 틈새 전략을 꺼내들었는데 중화권하고 동남아 등 시장을 장악한 그 해외 업체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은 여전히 소비자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이서 코리아죠. 여기서 최근에 그 인터뷰를 보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삼성과 LG에 맞서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외산의 그 브랜드들이 성장이 시작했다. 그래서 에이서 역시 이미 대만과 동남아 여러 국에서 성장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시점이다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서가 최근에 그 한국 법인을 이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1991년생의 젊은 친구네 니엔 대표를 파격 선임했고 한국의 MZ세대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국 사업의 투자 규모를 기존 대비 5배로 늘릴 계획이고 이 일환으로 이뤄진 본사 지원을 통해서 최근 출고가 120만 원의 노트북 스위프트고 16을 한국에서만 25% 저렴하게 할인해서 파는 것 같아. 90만 원대. 응?
한국에서만 25% 할인. 그리고 한성컴퓨터와의 파트너십으로 외산 노트북의 약점인 AS를 보완했고요. MZ세대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한 팝업 스토어 운영도 검토 중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레노버도 지난달부터 참 아이디어 패드나 싱크북 등 노트북 시리즈 신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네요.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 등 그 회사의 기업 간 B2B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신규식 전 레노버 ISG 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한국법인 대표 오르면서 노트북을 포함한 기업 소비자 거래 B2C 사업 확장도 본격화됐고 지난해 교육용 노트북 판매를 통해서 잠시 LG전자의 점유율을 넘어섰던 에이수스도 지난달 창작자용 고성능 노트북 6종, 일본 파나소닉도 올해 3월 국내 첫 B2C 노트북 SV 시리즈 출시했네요. 점유율 한 자릿수지만은 확고한 그 충성국에 보한 애플은 하반기에 이제 맥북 신제품을 선보일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맥북. 치열합니다. 지금 보니까 치열해. 이제 앞으로 좋은 제품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삼성 제품 우리가 또 사주고 많이 써줘야겠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이제 해외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성 할 일이 많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